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은 단단히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젠 제대로 핵무력을 완성하겠다 라는 쪽으로 아주 단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전술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에요. 예. 이게 좀 주목을 끄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전술 핵무기, 보통 핵무기 하면 전략 핵무기하고 전술핵 이렇게 나누잖아요. 둘의 차이가 뭐길래 왜 나누지? 뭐 이렇게 궁금해질 수 있는데, 이게 처음 전술핵이 등장했을 때가 언제냐면 한국전쟁 때였어요. 한국전쟁 때. 예. 그때 이제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고전을 면치 못했죠. 그죠? 예.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이 한국전쟁 발발할 때 한 2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예. 2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최소 파괴력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에 5배, 10배 정도 됐었어요. 예. 근데 뭐, 여러분들 이제, 이미지나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이 상공에 피어오른 이 버섯구름 밑으로 그 두 도시가 초토화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높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핵무기를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메가더. 메가더였습니다. 예. 메가더가 잘린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핵사용을 고집했기 때문이에요. 예, 예. 핵사용을 고집했기 때문에 당시 미국 대통령은 트루만하고 굉장히 좀 갈등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 아무튼 예, 그런 과정을 또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군사 전력가들이 생각이 된 게, 그러니까 기존의 파괴력이 엄청난 핵무기를 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북한을 갖다가 엄청난 폭격을 가해서 거의 뭐 초토화시키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거대한 핵무기를 사용해야 될 군사적인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핵무기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전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예? 예. 미국은 그 전쟁에서 도덕적인 패배자가 되겠죠. 예? 예. 예. 이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이후에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기억은 그때는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무기인지도 잘 몰랐고, 예? 예. 그죠? 그 무기의 사용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핵무기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금기의 무기라는 인식이 막 퍼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 또다시 핵무기를, 그것도 아시아를 상대로 또다시 터뜨리게 되면, 그죠? 예. 미국은 도덕적인 패배자가 되는 거고, 또 인종차별 국가라고 하는 이제 이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핵사용 계획을 깨끗이 접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죠. 야, 누군가 말한 거죠. 야, 그러면 폭발력을, 파괴력을 획기적으로 낮춘, 그럼 핵무기를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예? 예. 그래서 1952년 여름에 미국이 핵대포를 선보입니다. 핵대포. 그러니까 파괴력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에서 수십 분의 1 정도. 그렇지만 그거를 예를 들면 그 조중연합군이 사령부가 주도하고 있던 개성에 투하한다. 그러면 군사적으로 확실히 좀 우위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핵대포를 선보였고, 나중에 그걸 명명하기를 전술핵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핵은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특히 뭐 현대식 그 전략핵은 메가톤급. 근데 우리가 뭐 스포츠나 무슨 또 유명한 가수가 빅히트를 치면 메가톤급 히트 이렇게 표현을 써서 이게 친숙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메가톤급 폭탄 한 나라를 갖다가 초토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그 전략핵의 기본적인 특징은 상대방이 전쟁을 결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거꾸로 상대방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전략핵의 가치가 이미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전술핵은 전쟁이 터지면 실전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력은 더 훨씬 더 낮췄지만 위험성은 그래서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위험성은 더 크다라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이 작년에 김정은이 전술핵 개발을 지시를 했고, 적어도 그 투발 수단은 다양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그러니까 설마 할 거 아니에요. 북한이 아무리 뭐 속된 말로 뭐 또라이라고 하더라도 핵을 쓰는 순간 끝나는 건데 그걸 쓸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북한의 답변은 우리도 옛날에 미국처럼 대부분 핵보유도 전술핵을 갖고 있어요. 그러던 나라들처럼 우리도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무기, 유효적을 웨폰으로서 전술핵을 가질 거야. 이런 메시지를 갖다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군비 경쟁과 관계 악화가 계속 악순환을 그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되는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공멸의 시나리오. 그 제가 좀 끔찍한 이름을 좀 달아놨는데, 지금 대화가 실종된 지 오래됐어요. 네. 지금 남북 간의 공식적인 대화가 2018년 12월 이후로 중단된 상태예요. 2018년 12월 이후로 지금 4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예요. 이게 1971년도에 남북 대화가 시작된 이후로 최장기간입니다. 네? 박정희 전두환 때도 4년 가까이 남북 대화가 중단된 적은 없었어요. 네? 네. 중단된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지금 대화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 너도 나도 억제력이에요. 네? 너도 나도 억제력. 네? 네. 그래서 대화는 실종되고 억제는 난무하는 게 지금 한반도 정세의 지금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최근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내고 그런 게 김정은의 남벌 시나리오입니다. 김정은이 핵을 앞세워서 남침해, 한반도 공산화를 시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국내외 보수 진영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조는 이런 거예요. 논리적인 구조는 북한이 전술핵을 동원해서 한미연합군이나 한미연합군을 공격하거나 공격 위협을 가해요. 예? 공격을 하거나 공격 위협을 가하는 게 1단계예요. 2단계는 미국한테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끼어들면 우리는 ICBM을 쏠 거야. 네? ICBM을 쏠 거야. 그래서 미국이 끼어들지 못하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이 끼어들지 못한 상황에서 3단계는 북한이 실제로 전술핵을 동원해서 그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주요 기지를 타격을 하고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주요 시설을 장악합니다. 네? 네. 4단계는 100만 대군을 투입해가지고 한반도, 남한을 점령하는 것으로 남벌 시나리오가 마무리됩니다. 네.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예. 저는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북한이 예를 들면 전술핵을 동원해서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을 공격했다. 그러면 한미동맹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돼가지고 그냥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한다. 아니면 아까 삼축체계니 뭐 미국의 전략조선 이런 거 얘기했는데, 삼축체계와 미국의 전략조선을 동원해서 북한에 보복을 가한다. 어떤 게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2단계는 더 황당해요. 북한이 미국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끼어들면 너희들한테 ICBM 날릴 거야. 그럼 미국이 쫄아가지고 알았어, 우리 가만히 있을게,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만만 얘기죠. 만만 얘기. 그래서 요 시나리오는 언론에서 굉장히 좀 많이들 얘기들 하는데, 제가 보기엔 과도한 피해망상이다. 그리고 그런 과도한 피해망상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전쟁이 터지면 이게 남북 관계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이유가 됐든지 전쟁이 터지면 북한은 한반도를 공산하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없애버리고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계획을 양측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막는 게, 전쟁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그 시나리오, 이게 이제 1번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이제 그래도 그나마 문재인 정부 때는 9.19 군사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접경 지역, 그죠?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과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렸던 북방 항대선, 이쪽 지역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어요.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뭐 이러면 확성기 안 틀고 삐를 안 뿌리고 이런 게 서로 욕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건들지 말자는 거잖아요. 예?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욕하고 뭐 날려대고, 그죠? 지나가다가 옷깃 하나 스치면은 뭐 주먹 다짐으로 가고, 이런 걸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9.19 군사합의에 담긴 정신이에요.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9.19 군사합의를 파기를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이건 표현의 자유다. 우리 대통령께서 자유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건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는 막을 근거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앞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충돌이 발생하면, 더군다나 이제 지금 대통령은 그런 충돌이 발생하면 북한의 그 뭐 지원 세력까지, 지휘 세력까지 뭐 타격을 가하겠다. 옛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얘기했던 뭐 그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좀 뭐랄까, 좀 블랙 코미디와 같은 현실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우발 충돌이 남북한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공언하는 것처럼 북한의 뭐 지원 세력이나 지휘 세력,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게 가능하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작전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작전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농담처럼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국정목표 중에 하나를 세웠는데 그걸 안 가져오시길 다행이다. 안 가져오시길 다행이다. 뭐 농반 진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좀 우려되는 시나리오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하는 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이제 대만 해협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이 뭐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죠. 뭐 실제로 충돌이 발생해서 미국이 개입하면서 이게 미중 충돌까지 확전이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들은 뭐 쉽게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한 문제인데,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은 거의 100%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옵션으로서의 주한미군 투입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부분들을 이제 검토해 보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은 미국 군사력의 일부이지만 어디에 주둔하고 있습니까? 한국에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국 군사력이 중국을 향해서 출동하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군사적 보복에 나설 수도 있고,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뭐 다른 방법, 아주 강도 높은 이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다든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들을 가지고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한국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이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그 조중 우호 친선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어요. 동맹의 어느 일방이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도 그거에 대해서 군사적인 개입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헌법적 수석을 밟게 돼 있어요. 헌법적 절차를 밟게 돼 있어요. 헌법적인. 그러니까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든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을 가리켜서 뭐라고 예전에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까? 인계철선이에요. 전쟁이 되면 주한미군이 피해를 입을 텐데 뭐 그걸 갖다가 미국 의회에서 무슨 표결을 거쳐갖고 뭐 개입하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기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은 인계철선이고 그 인계철선인 주한미군이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그 전방에 있던 주한미군이 후방으로 평택을 중심으로 후방으로 재배치한다 그래서 그 난리가 났던 거예요. 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죠. 예. 그래서 근데 그에 반해서 그 북중 조약에는 어느 일방의 타국의 공격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모든 수단, 군사적인 걸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그 미국은 여러분 대만 유사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동맹국들을 쭉 결집을 시키고 있잖아요. 동맹국들을 쭉 결집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게 작년부터 처음 들어갔어요. 그럼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그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깨지면 모종의 조치를 한국도 취할 수 있다라는 행간을 담고 있는 거죠. 이제 담고 있는 부분들인데 제 기억으로 작년 6월부터 북한에서 주목할 만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제 질서, 주변 정세가 매우 위험하게 전개되고 있다. 매우 위험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전쟁 억제를 강조합니다. 특히 작년 그 10월에는 북한 외무성에서 직접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만 해협에서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그 불똥이 조선반도로도 튈 수 있다. 조선반도로도 튈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은 뭐라고 했냐면 작년에 이제 그 유명한 얘기를 했죠. 우리의 주적은 남조선도 미제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 그 자체. 그러니까 그 북한이 오랫동안 그 얘기했던 뭐 북침 시나리오 이런 차원을 넘어가지고 자기의 유일한 동맹국이자 사실상의 이제 그 지원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미국과 한판 붙으면, 그죠? 한판 붙으면 미국은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동맹국들 쭉 같이 결집을 시켜서 뭐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북한도 모종의 선택을 해야 될 수 있어요. 모종의 선택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일단 외교적으로는 혈맹인 중국, 예? 중국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을 하겠죠.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만의 사태는 한반도 위기로 급격하게 번지게 되겠죠. 예? 급격하게 이제 번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북한이 최근에 전쟁 억제를 강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핵무력, 또 미사일 이 증강에 나서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전통적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 요거를 넘어가지고 미중 간에 뭔가 대만 해협에 뭐 남중국해라든지 뭐 동중국해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특히 대만 해협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북한도 모종의 선택을 해야 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어떤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또 일본, 더군다나 이제 유엔사, 유엔사 전력 공유국들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한 전쟁 억제를 갖춰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무력 완성에 탄디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하는 건 전통적으로 어떤 남북 간의 적대관계, 북미 간의 적대관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신냉전으로 흐르고 있는 국제 정세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핵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끔찍한 얘기만 하면 거시기 하니까. 예. 그러면 공조는 어떻게 좀 이런 상황에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당분간 억제는 불가피합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터런스는 이제 다 서로 디터런스를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정성을. 아까 제가 이제 뭡니까 이 물컵 마을하고 이 물병 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이제 억제, 공포의 균형이 통하는데 이게 여치 잘못해갖고 이제 스파크 하나 잘못이면은 둘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려면 첫 번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 야, 서로 욕지거리 하지 말자. 어? 특히 문 앞에 와서 뭐 욕지거리 하거나 뭐 날리거나 이런 거 하지 말자. 두 번째, 뭔가 문제, 서로 뭐, 아무튼 오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서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좀 만들자. 네? 뭐 전화, 통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를 만들자. 이런 얘기 가지고. 또 군대가 있으니까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적어도 그게 상대방 쪽에서 생각할 땐 이게 뭐 우리를 공격하고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군사훈련은 좀 자제하자. 네? 네. 그리고 이미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무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무기와 장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너 왜 계속 만들어? 왜 이것저것 계속 만들어? 그건 뭐 좀 불순한 의도로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군비 경쟁을 어떻게 하면 뭐 군축은 그 다음 얘기라고 하더라도 군비 통제 정도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또 특히 이제 요즘 중요한 건 특히 이제 이 뭐 핵무기 또 미사일 뭐 또 이제 스텔스 전투기 막 이런 그 시대니까 선빵을 안 날릴게. 이거에 대해 서로 이제 상호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말씀은 이제 뭐 말씀을 들으면서도 힘이 안 나는 분이긴 하지만 왜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그랬다 그러죠.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해당됐습니다. 예. 북한한테 계속 대화하자, 종전선언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계속 연합훈련하고 그죠? 계속 첨단 무기 도입하고 예. 뭐 이런 그런 같은 행동을 하면서 평화를 도모하겠다, 대화를 도모하겠다. 이게 계속 안 됐잖아요. 그죠? 안 됐어요. 예. 안 되었단 말이죠. 예. 그럼 뭔가 좀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건 일단 뭐 트럼프도 약속을 했으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좀 유예하고 그래서 뭔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방식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은 그 중단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 이거였어요. 예. 제가 여러 경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미국이 굉장한 압박을 가해가지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울며 겨자 먹기로 연합훈련을 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우리 정부가 더 강하게 요구했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요. 예. 왜? 전시작전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근데 제가 그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 쓸 수 있는 효과적인 유효한 카드가 없어요. 왜? 지금 북한은 과거의 북한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이런 거는 군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외교적인 목적도 있었어요. 예? 예. 그 동아시아의 쬐깐한 이 가난한 나라가 그런 거잖아요. 예. 미국은 북한하고 친해지지 않아도 자기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북한은 자기들이 살아남으려면 미국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미국과 친해져야 돼요. 예? 적당한 정산을 해야 자기들이 좀 생존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그 오랫동안 그렇게 협상도 해보고 핵시험도 해보고 미사일 쏘면서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세 번 만나가지고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너무 허망하게 끝나니까 다 부질없다. 다 부질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018년 이후로 10월 이후로 남북 대화는 지금 4년 가까이 중단이 되어 있고 북미 대화도 2019년 10월 달에 스톡홀름에서 북한이 결렬시킨 다음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열리고 있어요. 과거에는 특히 북미 대화는 북한이 하자 그러고 미국이 좀 기피하는 성향이 강했어요. 미국이 마다하니까 니들이 이래도 대화 회장이 안 나올 거야? 그래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뭐 이랬던 거예요. 이런 성격이 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우리 거꾸로 미국이 대화하자 그래도 북한은 아예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안 한다는 얘기조차도 안 해요.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사일 쏘고 핵실험 뭐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달라진 북한의 하나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이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거기다 제재받지, 툭하면 자연재해 터지지, 또 최근에 코로나 뭐 건국일의 대동년이라고 표현됐지만 어려운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 도와줄게, 지원해줄게.
그럼 과거에는 그런 어떤 대북 지원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그래서 뭔가 대화를 통해 뭔가 문제를 푸는 중요한 실마리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근데 지금 북한은 뭡니까? 준다 해도 안 받는다 그래요. 지금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습니다. 지원 필요 없어. 지원 필요 없어. 예. 이런 거예요. 제재도 마찬가지예요. 제재 과거에 북한 우리가 그 김정일 때의 고난의 행군 시기하고 지금 그 북한의 코로나, 김정은의 이 코로나 뭐 대동년이라고 표현하는 이 상황하고 굉장히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어요. 김정일 때는 고난의 행군의 탓을 미국의 제재 탓으로 많이 돌렸어요. 니들이 제재를 가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미국이나 남한 혹은 국제사회 지원은 또 받았어요. 그죠? 지원 받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북한은 김정일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제재 탓을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안 해요. 제 기억으로는 2019년까지 제재에 대해서 막 쌍욕을 하고 트럼프 만나서 풀어달라고 거의 읍소에 가까운 얘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다. 위드 제로, 위드 제재. 제재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재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자력갱생, 자급제조 이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제재를 풀어줄 테니 제재를 완화해 줄 테니 대화에 나와라. 북한에 말하는 거예요. 나 우리 제재랑 같이 살 거야. 이런 거예요. 제재 더 강화할 거야? 활동을 해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카드 자체가 지금은 거의 더 이상 약발이 안 먹히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카드가 남아있지 않느냐, 없는 거냐? 제가 보기엔 거의 유일한 게 한미연합훈련 유예입니다. 최소한 유예서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판문점 번개팅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의 얘기는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대화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데 적대시 정책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연합훈련 유예가 거의 유일한 겁니다, 지금. 거의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게 유일한 사례가 2018년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 안 할게. 그 돈도 많이 들어가고 북한하고 협상하자면서 왜 그렇게 도발적인 전쟁 연습을 하고 그래? 안 해! 이래갖고 그게 8월 달에 안 했어요, 실제로. 8월 달에 안 했는데. 근데 2019년 3월부터 다시 연합훈련이 재개가 됐습니다. 재개가 되고 이런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화를 안 하겠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화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한미가 조속히 연합훈련 유예를 선언하면서 북한의 대화를 제외하는 게 제가 판단하기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기 나눠드린 책에도 간단한 내용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비핵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이런 추세가면 비핵화는 고사하고 계속 군비 경쟁, 북한의 핵력 강화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것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가 뭐가 될 수 있느냐?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뉴클리어 웨펀 프리존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비핵무기 시대예요. 비핵무기 시대. 근데 우리는 보통 비핵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건 뉴클리어 웨펀 프리존이에요. 비핵무기 시대예요. 그럼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한반도는 비핵화고 왜 국제사회에선 다른 데에서는 지금 지도에 보시다시피 주황색이 비핵 시대인데 거의 세계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런 거냐? 그 한반도 비핵화가 뭐다라고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가 이런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확히 비핵화의 정의가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반도 비핵화가 뭐다라고 합의된 바가 없어요.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없으니까 정확히 비핵화가 뭐다라고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하고 한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거의 같고
근데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 예. 차이의 본질적인 건 뭐냐면 그 비핵화에 미국 핵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했어요. 예. 예. 근데 반면에 뉴클리어 웨폰 프리 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 지도를 보면 여기 아프리카 보이시죠? 아프리카가 비핵지대. 그 아프리카 비핵지대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만델라입니다. 만델라. 남아공이 옛날에 핵무기를 갖고 있다가 포기하고 그 이후로 아프리카 비핵지대를 만델라가 주도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밟게 되는데 그래서 조약 이름이 펠린다바. 옛날에 남아공이 핵무기를 만들었던 펠린다바 조약이라고도 불리죠. 예. 이 아프리카를 예로 들면 이 아프리카 비핵지대 그러면 이 아프리카에 소속해 있는 국가들은 핵무기를 안 만들어요. 핵무기를 안 갖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5개의 공식적인 핵보유국들이 있잖아요. 그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핵보유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에요. 이 5나라가 이 아프리카 국가들 상대로 해서 국제법적인 약속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 동네에 핵무기를 갖다 놓지 않고 그리고 이 동네에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는다. 하는 국제법적인 공약을 이 포함되는 게 비핵지대의 일반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반도 비핵지대다 그러면 남북한이 당연히 핵을 안 갖는 거고 뭐요? 갖고 있는 건 폐기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5개의 핵보유국, 공식적인 핵보유국들이 남북한의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남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제법적인 약속이 포함되는 걸 의미해요. 예.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핵 전략에 핵 정책에 좀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미국의 전통적으로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 싫어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뭐 보통 요즘 공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는 시대인데,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공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최소한 가장 공정한 거는 미국도 다 핵을 폐기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게 가장 비현실적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아니까, 그럼 최소한 미국이 핵무기를 다 폐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핵무기를 포기한 비핵화를 선택한 나라에 대해선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약상의 약속 정도는 포함되는 게 그래서 좀 더 공정한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벌써 8시 36분이 됐는데요. 이 정도로 제 말씀을 좀 마치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죠. 예, 저도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2019년 그 여름부터 무슨 표현을 쓰기 시작했냐면 근친증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그림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왜 이제 텅 빈 그 경기장하고 꽉 찬 경기장을 이제 비교해서 보여줬는데, 그렇게 역대급 한대를 했던 북한이 왜 역대급 냉대로 돌아선 걸 갖다 이제 굉장히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나고, 예? 평화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의기투합을 하고 뭐 온갖 명장면을 연출을 하면서 그렇게 의기투합을 했던 사이인데 왜 2019년 그 하반기부터는 서로 특히 이제 북한이 아주 그냥 막말을 쏟아붓는 사이로 바뀐 거냐. 김정은은 원래 그런 인간이다. 그러면 제일 뭐 섭섭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네. 그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도 그랬잖아요. 네. 사람 간의 관계도 만나갖고 오해도 풀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서로 이제 우위를 다듬는데 근데 돌아서 갖고는 뭐 딴 언행을 일삼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죠? 예. 아예 안 만나지는 못한 그렇게 우위를 다지지 않은 것만도 못한 그런 사이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당시에 좀 물어보고 뭐 얘기들 좀 나눠보고 그랬었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전 대통령이 되신 분께서 무기를 너무 하셨답니다. 예.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군사마니아, 밀떡. 예. 뭐 특전사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이 진보는 안보에 국방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뭐 생각 때문에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기를 좋아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작전권을 환수하려면 연합훈련을 통해서 우리 한국군이 이렇게 세졌어,
이거 주도할 수 있어 라는 걸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계속 군비 증강, 첨단 무기를 도입해서 유사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초기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하는 게 전자권 전환의 조건이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한미 간에 합의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걸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야, 이거 계속 연합훈련도 하고 첨단 무기도 도입하면서 전자권 환수를 추진할 거냐, 아니면 이제 좀 위기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좀 무기 구입도 좀 자제하고 뭡니까 연합훈련도 좀 자제하면서 위기에 빠진 평화 프로세스를 한번 되살려 볼 것이냐, 뭐 이런 판단이 들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예? 근데 결과적으로 전자를 선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자를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일한 판단들이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훈련 규모를 줄이면 북한이 양해해야 할 거야, 이런 판단들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지원 의사, 경제협력 의사를 바뀌면 북한이 처음에는 좀 고개를 이렇게 가로지르다가 수긍하고 나올 거야,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좀 정부 안팎에 팽배했습니다. 팽배했어요. 예. 근데 뭐 그게 오판이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확인이 된 셈이죠.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질적으로 보면 남북 관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이 이제 MB도 상대해보고 박근혜 정부도 상대해봤잖아요. 그죠? 예. 그때 뭐 정상회담 자체가 없었지만, 근데 문 대통령은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해봤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한국에서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데도 이 정도로 한다면, 그럼 만나봐야 뭐해? 예? 뭐 대하고 뭐고 안 해. 부질없는 짓이다. 안보는 핵으로 해결하고 경제는 자력경성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걸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런 어떤 상황이죠. 너무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 묘책은 없습니다. 묘책은 없어. 자꾸 사람들이 뭐 묘책 이런 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예를 들면 한미연합훈련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거의 유일하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카드인데, 그거는 안 하거나 못 한다는 거예요. 예? 예. 할 수 있잖아요. 뭐 영구적으로 뭐 중단하고 뭐 이런 거는 우리 모든 훈련을 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사실 북한은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연합훈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언론 보도가 안 되면 몰라요. 그걸 뭐 감시 정찰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한국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한국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북한도 몰라요. 네? 북한은 탐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북한이 쏠 때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다 잡아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예를 들면 이제 그 큰 규모의 군사훈련이 매년 3월과 8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월이 지금 다가오니까 8월 연합훈련 유예하고 작은 규모의 훈련은 그냥 하면서 그거 얘기 안 하면 돼요. 네,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안 하면서, 제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럼 뭐 안 한다고 무슨 뭐 난리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자꾸 방법들을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엔 정말 부질없는 일입니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예. 뭐 코로나 백신, 예.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예.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예.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이겨내겠다고 그렇게 막 지금 막 하고, 실제로 잘은 모르지만 이게 미스터리예요. 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도 미스터리예요. 이게 지금 저도 대북 인도적인 문제에 관심이 좀 오랫동안 많이 있어서 그쪽에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이러는데요. 자기들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뭐 의사들이나 보건의료 이런 쪽의 전문가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죠. 뭐 북한에서 대동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막 이제 발열자가 막 30만, 40만까지 가고, 북한이 무슨 뭐 방역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무슨 병원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뭐 약도 제대로 없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뚝뚝 떨어졌고, 뭐 오늘 보니까 2만 명대로 떨어졌다. 뭐 사망자 수는 70여 명에서 계속 정치된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첫 번째 반응은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믿을 수 없다. 예. 혹은 북한이 선방하는 것 같은데 그 선방하는 게 잘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근데 어느 정도 통제는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수백 명이 모여, 북한 지도부 수백 명이 모였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막 회의하잖아요. 예, 예. 그건 코로나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예.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백신 지원해줄게, 뭐 방역 물자 지원해줄게, 뭐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이게 무슨 뭔가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돌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의 그 질문의 취지는 아니 북한이 이제 핵 보유국이 됐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끌어안고 그 핵 보유국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해준 역할을 해준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 아니냐 뭐 이렇게 뭐 그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를 들면 미중 간의 국력 격차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을 때, 그죠? 그러면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 그죠? 예, 초반 정도까지 했으면, 그래서 그때 북한이 미국에 시그널을 여러 차례 보냈어요. 아니 너희 뭐 지금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우리랑 관계 정상화하면 적어도 우리가 뭐 미중 관계에서 우리가 중립 정도는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더 나가서 우리가 뭐 옛날에 중국하고 소련 상대로 뭐 등거리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얼마든지 가능해. 이런 식의 시그널을 계속 보냈어요. 예, 예. 근데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미중 간에 특히 이 동네에서의 국력은 그죠? 대등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문제이지 언젠가는 추월을 할 가능성도 높죠. 더군다나 뭐예요? 예. 북한에게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는 나라예요. 아무리 주한미군이 있고 뭐가네. 그죠?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예요. 그죠? 예? 그러면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죠? 예. 미국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중국에 등을 준다? 예. 그게 지금 보여주는 게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런 부분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려서 이제 예전에는 좀 그런 얘기가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도 불가능이고 다만 그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북한이. 옛날엔 북한 위협력 갖고 엄청나게 장사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위협 인플레이를 막 조장하면서 막 했는데 근데 말이 씨가 돼버린 거예요. 예? 말이 씨가 돼버린 거예요. 북한이 진짜 일단 뭐 강해졌어요. 군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까 잠깐 이제 뭐 대만 해협 시나리오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좀 머리를 굴려보면 그렇잖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해갖고 미국의 동맹국과 함께 대만 사태에 개입을 해 들어갈 하면 뭐예요? 북한이 걸리겠죠. 그죠?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북한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북한하고 어떻게 좀 관계를 풀어갖고, 그죠? 최소한 북한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중립을 지킨다든지, 뭐 외교적인 성명이야 뭐 중국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적어도 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이런 가능성은 좀 차단해야 된다든지, 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 강해지는, 예? 지금 예를 들면 한 20, 30개 정도 핵탄두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뭐 50개, 100개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그 투발수는 다양해지면 그 상황이 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걸 좀 이렇게 억제할 필요가 있다.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이제 관계를 조금이라도 좀 틀 필요를 느낄 가능성은 존재하죠. 근데 그런 게 되려면 만나서 대화부터 해야 됩니다. 대화부터 해야 돼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문을 굳게 닫아가고 있어요. 어지간하면 그 문 다시 열지 않습니다. 네. 예. 굉장히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답변드리기 어려운 그런 또 질문이시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좀 무력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좀 또 쉽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뭐 과거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뭐 대북 지원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그것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남북 관계 변화에 큰 동력이 됐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는 좀 분명합니다. 근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런 식의 군비 경쟁이 얼마나 위험할 뿐만 아니라 험한 것인지에 대한 저는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히 뭐 여러 가지 이제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차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죠. 하나는 우리 사회는 예를 들면 총과 밥의 논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총과 밥의 논쟁. 그러니까 나라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쓰느냐가 정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란 말이죠. 예. 존재 이유인데,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비유를 해서 총과 밥의 논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갈수록 사라졌어요. 사라져 왔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건 예를 들면 그겁니다. 우리가 건국 이래 국방비가 줄어든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1998년도에 책정한 1999년도 국방 예산이었어요. 그때 0.3%가 줄었습니다. 0.3%면 굉장히 조금 줄어든 것 같죠. 근데 실제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로 무기를 어디서 사옵니까? 미국에서 사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0% 줄어든 거예요. 1,000원 하던 원화가, 예. 이게 2,000원은 막 이러니까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예? 예. 근데 그때 정부가 누굽니까? 김대중 정부였어요. 평생 뭐 안보 빨갱이 막 이런 소리 들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니 지금 IMF로 그냥 뭐 나라가 거덜나고 국민들이 막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는데,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어디를 졸라맬 거냐? 국방비도 졸라매자. 예? 이런 여론들이 좀 있었어요. 여론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국방 예산이 지금의 4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때 국방비가 지금의 4분의 1도 안 됐어요. 예. 근데 지금 뭐 코로나 이런 거 좀 뭐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막 민생 위기를 막 너도 나도 막 얘기를 하는데, 하면 국방비 천문학적으로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비를 좀 뭐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좀 동결해가지고 그 절약한 예산을 갖다가 좀 뭐 민생을 위해서 쓰자, 이런 얘기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뭐 진보를 자처하는 뭐 정당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도 집권당이었죠. 예? 예. 올해 좀 국방 예산 그 지출액을 좀 줄여갖고 코로나 대책에 쓰겠다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니까, 예? 예. 왜 국방비를 줄이냐고 막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예, 기후위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예? 허망하면서 위험한 건지,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한 내용인데, 이 군사활동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글래스고에 가서 그런 말씀 하셨죠. 남북한이 좀 나무 열심히 심어가지고, 예? 이 기후위기 공동으로 대처하자. 예?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림 협력을 제안을 했어요. 작년 11월 달에. 근데 그때 한반도 한국 상공에선 그 한미 전투기 한 200대 정도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200여 대의 전투기가 5일 동안 군사훈련을 하면, 비행훈련을 하면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그 탄소량을 상쇄하려면 얼마나 많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계산해 보니까 한 30년생 소나무 한 45만 그루를 심어야 5일 동안 그 전투기에서 내뿜은 탄소량을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계산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리가 이 군비 증강 문제를 군사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바라보는 거예요. 안보 문제로 국한시켜서 바라보는 경향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 일상의 평화를 깨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 깨지고 있는 일상의 평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그죠? 예, 그걸 갖다 수습할 수 있는 위해선 자원 배분을, 예? 국가의 예산을 슬기롭게 안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방비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목소리. 예. 또 하나는 이게 군사활동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국가는 지구에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탄소를 막 내뿜게 되고, 그죠? 예, 이렇게 되고. 그리고 국방비에 엄청난 돈을, 예산을 쏟아붓게 되면 정작 기후위기 대처에 필요한 예산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마치 이제 이게 냄비 속에 개구리를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관심 중에 하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만큼이나 이 군비 증강에 열광하는 사람들 듭니다. 예. 예. 세대를 초월해서
이 군비 증강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게 막 달아오르는데, 근데 특히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그런 경향들, 그 남자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군비 증강이 이 기후 위기 대처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라는 것을 좀 인식하게 되면 군비 증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가 좀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나중에 한번 더 천천히 좀 풀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벌써 9시입니다. 예, 2시간 동안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좀 고맙습니다.